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전 계속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보기 시작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약간의 미화가 가미됐긴 했겠지만 저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정말 병원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책임과 희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꼈고 감동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4곳의 장소는 좀 다른 감정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정신병원. 워낙 이 환자들을 위한 좀 폐쇄된 곳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미지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미국에서 끔찍한 실상이 낱낱이 공개된 악명 높은 정신병원 4곳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12년 뉴욕 퀸즈에 설립된 크리드 무어 정신병원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던 1970년대에 끔찍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폐쇄병동의 환자들이 치료와 보호를 받기는커녕 이 병원 직원들로부터 매를 맞는 폭행을 당하고 있고 또 환자를 향한 강간과 살인까지 벌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도나 홈즈는 환자들이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병실로 이동할 때 종종 무기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는 일이 있다라고 목격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또 다른 직원들은 환자들이 오줌으로 엉망이 된 침대 위에 팔을 위로 향하게 하고 테이프로 묶여 있거나 또 절차 없이 몇 시간 동안 그 구속복 아시죠? 이걸 입고 있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루머는 1984년 병원에서 있었던 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증명이 되는 듯 했는데요. 재직 중이었던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던 39살의 환자 로버트 베네가스라는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소에 그 환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옴에 따라서 사실 얼마 전 그가 폐쇄병동으로 옮겨진 상태였거든요. 간호사 또한 그를 돌보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참고 참다가 결국 책임감을 뒤로 한 채 무서운 폭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구속복을 입고 있어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로버트에게 곤봉을 가지고 머리를 내려쳤고 이에 목에 부상을 입은 로버트는 결국 질식사하게 되죠. 이런 끔찍한 상황, 그런데 거긴 사실 사연도 있었습니다. 크리드 무어 병원에서 전에 근무했던 의사 스티브는 이 정신병원에 오는 많은 환자들 중 대부분이 살인, 강간 또는 아주 과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 즉 정신 이상으로 이곳에 오게 된 범죄자들, 그러니까 의사였던 스티븐도 이곳에서 환자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직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또 이런 폭력적인 환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훈련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가 없이 되려 직원들은 목숨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환자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또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철칙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1984년 39살이었던 로버트 사망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과거 의료진이 저지른 학대가 밝혀지면서 병원의 최고 책임자는 사임한 후 크리드 무어 폐쇄병동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6년 이 병원의 일부분이 매각되면서 오늘날 여기엔 정신건강보건국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였을 뿐이고요. 건물의 다른 부분은 결국 폐건물로 남아버렸고 크리드 무어 폐쇄병동의 잔혹한 스토리와 함께 현재까지
유명한 공포 스팟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와 하셨을 텐데요. 이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벨뷰 병원은 뉴욕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더 이전에 지어졌지만 1824년 벨뷰 병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까지 그 규모와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곳 정신병동에서 자행된 끔찍한 사건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있죠. 정신과 의사였던 로레타 벤더, 그녀는 아이들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자폐증이 정신분열의 한 종류이자 첫 사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던 1942년 그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주 정말 위험한 치료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에게 온 이 환자들을 줄줄이 자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그녀가 여기에 내놓은 치료법으로는 뇌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방법일 텐데 아이들에게 전기 치료를 하고 그 아이들이 고통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이건 정신분열의 초기 증상이다 라고 극단적인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 계속되는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악화됩니다. 점점 더 불안한 증상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몸의 일부가 손상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한 6살짜리 아이는 치료를 받은 후에 수줍었던 성격에서 아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5번의 전기 충격을 받은 한 7살 아이는 조현병을 앓게 됩니다. 연구 결과 로레타의 환자 중에 20번 이상 전기 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결국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 그는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몇 명의 아이들은 증상이 악화되면서 결국 삶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로레타가요, 전기 충격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또 이상한 방법들도 병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충격 치료였는데 환자 아이들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주입하게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단기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로레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이거는 정신치료에 굉장히 유용하다면서 마약류와 LSD 등을 무방비하게 처방한 것도 밝혀집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녀 당사자는 이 치료법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과거 파리에서 1940년대에 전기 충격 치료로 정신병에 좋은 결과를 보인 사례가 있기도 했고 LSD 또한 다른 병원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전기 충격 그 치료법은 2020년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신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로레타 그녀는 많은 것을 직접 실험해야만 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했겠죠.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로레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녀의 실험은 미국 CIA에서 직접 재정 지원을 받고 있던 국가적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벨브 병원, 지금까지도 뉴욕에서 가장 큰 공공병원으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아테네 병원입니다. 아테네 정신병원은 오하이오에 1874년에 문을 열었고 1993년까지 운영된 병원인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과거에는 성적으로 개방되고 강한 캐릭터를 가진 여성을
히스테리아라는 정신병으로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이 130여 명의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히스테리아라는 병명으로 진단이 되었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간주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도 무서운 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히스테리아 증상으로 진단을 받느냐? 월경으로 인한 불안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테네 병원은 이 환자에 대해 악명 높은 치료법으로 유명합니다. 차가운 얼음물에서 목욕을 시켰고요. 전기 충격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폭행을 가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병원의 유명한 의료진이었던 월터 잭슨은 이상하리만큼 로보토미라는 치료법을 신봉하게 됩니다. 이 치료법이 눈에다가 핀을 집어넣어서 이 뇌 속에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히스테리의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 시술을 행했고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사실 히스테리아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신병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후에 감정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렸고요. 성격 또한 180도 변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어떤 환자들은 수술 이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심각한 뇌 손상을 호소하기도 했죠. 아니,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의사 월터는 이 치료법이 모든 정신병의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이 병원에서만 약 200여 번 정도 치료를 감행합니다. 로보토미 치료법은요, 1950년대 전 세계의 정신과야 내과 치료로 널리 쓰이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많은 논쟁이 일어났고 1970년대 이뤄서는 더 이상 성행하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직전까지 월터 박사가 너무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는 계속되고 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게 된 겁니다. 결국 1980년대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폐쇄병동이 과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의료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아테네 병원은 1993년 문을 닫게 됩니다. 현재 이 장소는 오하이오 대학의 일부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과거의 끔찍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유령을 보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아주 유명한 게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것, 희미한 듯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국입니다. 30년 전에 죽은 마가렛 실링으로부터 남아있는 것인데, 마가렛은 1978년 12월 1일 병원을 탈출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쫓기게 되었고요. 이후 흔적이 사라집니다. 한 달 동안 그녀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1월 12일 이 병원의 꼭대기 다락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꼭대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옥상 꼭대기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끔하게 접어둔 후에 콘크리트 바닥에 누운 채 발견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운반하게 되는데 그녀가 있던 그 장소의 콘크리트 바닥에 그 몸이 그대로 찍힌 자국은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바로 이 자국,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버젓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오싹한 스토리 때문인지 늦은 밤 병원을 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꼭대기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트랜스 알리게니 병원입니다. 1850년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겠다라는 다짐으로 병원이 설립되었죠. 열정적인 성격의 의사 토마스 또한 이 정신병원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치료법을 고민하다가 많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환자들에게 제공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병원은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그는요, 이 환자들이,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병의 치유가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병원 내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트랜스 알게리니 병원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1860년대부터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돌아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들이 다수 입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점 병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게 되죠. 처음 설계한 대로라면 이 병원은 약 25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880년대가 되자 이 250여 명의 거의 10배에 이르는 2,000명의 환자가 입원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각각 환자의 삶과 치료의 질,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청소 직원이 부족해서 병원의 곳곳은 늘 더러웠고요. 어쩔 때는 창문조차 제대로 닦아지지가 않아서 병실 안이 어둠으로 가득했죠. 또 어떤 환자들이 공황 상태의 벽지를 찢어놓은 자국은 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너덜너덜 남아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요, 당연히 좋지 않았죠. 환자 수가 이미 초과해버렸고 의료진은 부족하고 결국 환자들은 어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되면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한편에서 자살률도 높아집니다. 이들 중에서 완전 통제가 제대로 힘든 이 환자들은 복도 끝에 있는 철창 우리에 가둬지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그 복서였던 한 환자가 철창을 부수고 탈출을 시도하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병이 나아서 나가는 사람보다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합니다. 설상가상 유가족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게 되면서 병원은 묘지까지 확장해야 했었는데요. 이후 계속 늘어나는 이 시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병원은 무방비하게 시신을 묻기 시작했고요. 결국 어떤 묘지에 누가 묻혀 있는지조차 분별이 힘들어졌습니다. 엉망진창이죠. 1994년 이 병원 시설이 이미 너무도 낙후되어 있고 또 정신법 치료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곳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 빈 건물로 버려져 있었죠. 특이하게도 2007년부터 병원에 관련된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곳에서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유령 투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 정신병원이다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살펴보면 어떤 후회스러운 의료 역사를 간직한 악명 높은 정신병원들은 문을 닫기도 했고 또는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심령 스팟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그 잔혹한 일들은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 미스테리, 미국의 악명 높은 정신병원 4곳을 소개했습니다.